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계속 연결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더라. 간접세. 자, 간접세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 중간에 하나가 이제 잘렸는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이걸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는데, 납세 의무자는 뭐고 담세 의무자는 뭐지?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담세자는 그 세금 내는 돈의 주인입니다. 돈의 주인. 그럼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으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세금을 냅니다. 내 돈, 담세자 나, 내가 냅니다. 납세 의무자. 제일 대표적인 예가 법인세 소득세입니다. 자, 법인세 소득세는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세금을 냅니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누구 돈인데? 법인 돈입니다. 담세자입니다. 개인 소득세, 제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제가 세금을 냅니다. 납세 의무자. 그 돈의 주인은 접니다. 담세자.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같은 걸 우리는 직접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반대로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사례 있었죠? 사례.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부가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남겨먹은 이윤이 부가가치라고,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생각했을 때 10%만큼의 부가가치세, 일본처럼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원재료 제조업자는 500원에 팔았다고 무에서 유를 창출했습니다. 500원만큼의 이윤을 창출한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 제조업자는 500원에 대한 부가세 10%, 50원을 제조업자는 납부를 할 거예요. 50원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자, 도매상은 500원에 사가지고 800원에 팔아먹었으니까 300원을 남겨먹었습니다. 300원. 그 300원 남겨먹음에 대해서 10% 부가세 30원. 그렇죠?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자, 소매상은 8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아먹었으니까 200원을 남겨먹었어요. 그거에 대한 10% 20원 부가세. 자, 50원, 30원, 20원. 자, 머릿속에 잠깐만 담아두시고. 물건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가? 돈이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부가세 10% 붙여서 1100원을 받고 팔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100원을 주고 사온다고. 그때 물건 1000원을 제외한 웃돈 100원만 생각해보죠. 부가세 100원만. 소비자가 웃돈 100원을 소매상한테 줍니다. 그때 소매상이 아까 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얼마였습니까? 20원이었죠. 웃돈 100원 받은 거 가지고 20원 부가세를 냅니다. 웃돈 얼마 남았습니까? 80원 남았죠. 도매상한테 넘겨줍니다. 도매상 아까 부가세 얼마 냈어야 됐어요? 30원. 웃돈 80원 받은 거 중에서 30원 부가세를 냅니다. 얼마 부가세 웃돈 남았습니까? 50원. 제조업자한테 넘겨줘서 제조업자가 50원을 부가세를 냅니다. 즉, 원재료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이 내야 되는 부가세 50원, 30원, 20원은 전액 다 최종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즉,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이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특징을 갖고 있다. 됐죠? 다시 아까 우리 특징에서 이제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소비세라고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거.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다 과세한다. 일반 소비세.
그럼 반대되는 개념은 뭐야?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면 어떤 소비겠어요? 특별한 소비겠죠. 그죠? 특별한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 특별 소비세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특소세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특별한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조세, 특별 소비세. 그럼 이걸 과세하는 근거 이유는 뭐냐? 부자 증세예요. 부자 증세.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징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착안한 방법이에요.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부자들만 소비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붙이면 결론적으로 부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세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게 특별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자동차, 텔레비 이런 데 특별 소비세를 매겼다. 근데 이제는 자동차 부자도 갖고 있고 서민도 갖고 있어요. 에어컨 부자도 갖고 있고 서민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한 소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특자를 개자로 바꿔가지고 개별 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지금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다단계 과세 방식. 아까 우리 제조업자, 도매상, 소비상, 소매상 단계별로 과세했었죠. 그래서 다단계 과세 방식이다. 다단계 과세 방식. 자, 마지막 소비지국 과세 방식. 소비지국 과세 방식은 수출과 관련된 거예요. 수출과 관련된 거. 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네시스 얘기할까요? 제네시스 1억짜리.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 이게 소비지국 과세 방식입니다.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뭔데?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겠다. 요게 생산지국 과세 방식입니다. 자, 생산지국 과세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지국 과세 방식은 생산한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다. 제네시스 얘기합니다. 제네시스를 우리나라에서 1억짜리를 생산을 했어요. 생산한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니까 1억짜리에서 10% 부가세가 붙겠죠. 그러면 1억 1000이네요. 됐죠? 1억 1000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네시스가 잘 팔리다 보니까 미국에까지 수출을 해서 판매합니다. 미국에 얼마에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으니까 1억 1000 부가세 붙여서 수출을 하겠죠. 근데 이게 웬걸? 미국에도 똑같이 제네시스 생산 라인이 있답니다. 그럼 얼마에 생산하는데? 똑같이 1억 원에 생산을 한대요. 근데 미국은 부가세를 5%라고 가정을 할게요. 5%. 그러면 생산한 나라인 미국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면 1억에 5%니까 500만 원이 부가세로 붙을 거라고. 그럼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줬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는 1억 10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는 1억 500만 원에 판매하니까 가격 형평성에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했을 때? 생산한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했을 때 가격 형평성에 왜곡이 생겨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느냐?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안 하는 거지. 그럼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안 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산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안 하면 1억 원에 미국으로 넘어갈 거고 소비하는 나라에 미국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면 5%인 500만 원이 붙으니까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 물건과 우리나라에서 수출해가지고 미국에서 소비할 때 그죠? 가격 형평성의 왜곡이 없어져 버립니다. 됐나요? 됐죠? 이게 소비지국 과세 방식입니다. 그럼 다시 소비지국 과세 방식은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것. 이게 소비지국 과세 방식이다. 그럼 즉 수출하는 나라인 우리나라,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아. 뭘 과세하지 않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론상 가장 타당한 방법이 면세야, 면세. 부가세를 면하는 거라고. 부가세를 면하는 거. 근데 부가세를 면하는 방법이 있고 영세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세율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나중에 공부할 건데 부가세를 계산할 때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액이 10%를 곱하잖아요. 근데 영세율은 0%를 곱하는 게 영세율이에요. 자, 여러분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되셨죠? 0%도 0입니다. 0%도 0이에요.
어떠어떠한 숫자에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0이 돼요. 잘 보세요. 우리 아까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를 곱하면 됐거든. 근데 영세율이라는 거는 매출액에 0을 곱하는 거예요. 매출액에 0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럼 매입세액은 얼마 있겠죠. 그죠? 그럼 매출액은 없는데 매입세액은 있네. 마이너스죠.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환급이 들어오면 되죠. 요거를 우리는 영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세율.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면세는 뭔데?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데? 매출세액도 0 없고 매입세액도 0 없고 납부세액도 0 없고 부가세 신고 납부도 안 한다고. 이게 면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면세와 영세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출세 0, 매입세 0, 납부세 0인 면세를 적용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매출세액은 0, 매입세액은 얼마 그래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라 가지고 환급을 받는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유리하느냐고요? 영세율 사업자를 적용하는 게 유리하죠. 왜? 환급을 받으니까. 환급을 받으니까. 됐죠? 다시 돌아갈게요. 자, 소비지급 과세 방식. 소비지급 과세 방식은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게 소비지급 과세 방식이다. 그럼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니까, 즉 생산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네.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론상 면세에 가깝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대외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하는 게 이론상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됐죠? 됐죠? 원래 면세를 적용하는 게 이론상 타당하다고. 왜?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입각하려면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게 이론상 타당하지만 수출하는 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됐습니까? 됐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수입하는 재화는 어떻게 할 건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물건을 수입해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부가세가 안 붙었겠죠? 생산하는 나라에서 부가세가 안 붙었고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한다. 누가 할 건데? 세관장이 과세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을 해줍니다. 됐죠? 잘 먹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사업자의 구분 좀 살펴볼게요. 설명의 용이성을 기해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자,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와 비사업자는 아닌다. 그 얘기야. 사업자와 비사업자. 그럼 비사업자는 어떻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 생산하는 나라에서 과세가 안 됐으니까. 그죠?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사업자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눕니다. 과세는 세금이 붙는 것, 면세는 세금이 안 붙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거. 자, 그때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어요. 일반 과세자든 간이 과세자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을 하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가 뭔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라든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를 부담할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 납부를 안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면세사업자들 사업자 등록 냈던데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을 뿐이지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사업자 등록을 낼 겁니다. 됐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밑에 몇 표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 포함이라고 했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람을 겸용사업자라고 표현합니다. 겸용사업자. 법률 용어입니다. 겸용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겸용사업자가 법률 용어입니다. 이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포함됩니다. 과세사업자에.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겸용사업자의 제일 대표적인 예가 식육식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육식당. 우리 식육식당에 가면 결제를 2번 합니다. 결제를 2번. 고기 한 판때기 결제하죠. 그죠? 소고기 산다고 볼게요. 한 판때기 10만원짜리 샀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서 결제를 한 번 합니다. 여기서 결제 한 번 할 때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 축, 수, 임산물 중에 축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세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 부가세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불판에 고기 얹어가지고 구워 먹고 술도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상차림비라는 걸 받죠. 인당 얼마 이렇게. 그죠? 서울에는 요즘에 상차림비 인당 5,000원입니다. 부산에는 아직도 그래도 3,000원, 4,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차림비라는 불판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과세사업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탁 긁으면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가 탁 됩니다. 기재가 돼요. 그러면 식유식당은 면세와 고기, 불판, 과세를 겸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즉 겸용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딱 발급을 받으면 사업자 등록증 밑에 겸용사업자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겸용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10% 세율 적용 사업자는 물론이고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과세사업자다.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영세율 사업자도 별도로 영세율 사업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세사업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죠. 그죠?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일반과세자. 그럼 간이과세자는 누군데? 간이과세자. 여기 밑에 보지 마세요. 오타가 좀 있네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듣고 올리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랍니다. 다시 직전 연도 한 해입니다. 한 해, 1년.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부가가치세법에 과세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라 했죠. 그죠? 근데 직전 연도니까 간이과세자 규정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직전 연도 1년치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그러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한다. 그러면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그 4,800만 원은 뭔데? 내가 장사를 해. 물건을 팔고 내가 물건도 사오고 경비 쓸 거 다 쓰고 내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남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남은 거 그거는 소득이에요. 소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이라는 얘기는 간단히 생각하면 매출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주머니에 남은 소득 말고 물건 판 대금 매출액. 매출액이 4,800도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출액이 4,800도 안 되면 지 주머니에 남은 건 얼마 되겠어요? 그죠? 막살이 하는 게 낫죠. 그죠? 사업 접고 노가다 뛰는 게 차라리 낫다고. 가령 예를 들게 치킨집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치킨집이라고 예를 들게 치킨집. 그러면 세법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집 치킨이 왜 안 팔리는데? 왜 안 팔릴까? 왜 안 팔리기?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너희는 치킨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튀겨서 잘 팔릴 건지 그 궁리를 해라. 부가세 신고는 대충 간이로 하고 이게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래서 계산 구조가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가세자 규정은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세법의 입장. 국세청의 입장은 간이가세자라는 규정이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저도 이제 사자로 활동하니까, 현직에서 활동하니까 저도 전문가 중에 하나잖아요. 전문가들은 견해가 좀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는데 간이가세자가 꼭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국세청, 세법의 입장은 간이가세자라는 규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규정이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간이가세자 규정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해 주고 싶은 거예요. 폭넓게. 그래서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격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서 그 4,800이 8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8천만 원. 그리고 7월 1일 시점으로 1억 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전년도 공급대 합격이 현재 시점에서는 1억 400이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가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되죠? 네,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가 아니라 공급대가. 그렇죠? 그리고 참고삼아 간이가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됐죠?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그죠? 뭐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 다음 달 25일까지 무조건 신고가 됐잖아. 그럼 요거 가지고 유추해 봅시다.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네. 그럼 부가세 신고도 언제까지 하겠어? 1월 25일에 합니다. 되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납세지 볼게요. 납세지.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장 단위 신고 납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상대로 창업 교육을 하면 이런 걸 좀 힘들어하세요.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면서 책상에 앉아가 펜 때만 굴리잖아.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다고. 장사 직장 이제 그만두고 나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장사할 건데 뭐 사람들이 막 다 튀라던데, 혹은 뭐 어르신들은 밀가루 장사처럼 많이 남는 게 없다던데 국수집이나 할까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많이 하는데 치킨집을 만약에 한다고 볼게요. 치킨집을 만약에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명색이 대기업체 팀장 출신인데 치킨집 하는데 조그맣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처음부터 두 군데 한다. 그 얘기 두 군데. 김해 시리를 잘 몰라가지고 부산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치킨집 두 군데 하는데 하나는 서면에 하고 하나는 동네에 한다고. 그러면 서면에 하는 치킨집은 서면 과세관할인 부산 진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동네에 있는 치킨집은 관할인 동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한다고. 세무사님, 사장은 내 하나잖아요. 사장은 내 하나인데 치킨집이 두 군데라고 사업자 등록을 두 군데 내야 됩니까? 두 군데 내야 됩니다. 그게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입니다. 사업장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두 군데면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도 사업장별로 하고요. 부가세 신고 납부도 사업장별로 합니다. 물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례 규정에. 듣고 올리세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규정이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 특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사업장이 100개면 100개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내가지고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부가세 신고 납부를. 그때 과세 관할은 납세지 관할은 세무서장 혹은 지방국세청장이 과세 관할이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신고 납부 기한 이렇게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게요. 눈으로 확인. 1기, 2기. 됐죠? 7월 25일 그리고 1월 25일. 이게 뭐야? 4개네. 제가 아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고 했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4번을 합니다. 아니 교수님, 저 장사해봤는데 사업해봤는데 2번 하던데요? 개인 사업자들은 1년에 신고를 2번 합니다. 법인 사업자들은 1년에 신고를 4번 합니다. 아 교수님, 저 개인 사업자인데 부가세 4번 냈는데요?
신고를 2번 한다 했죠. 내는 건 4번 냅니다.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고는 2번 하는데 납부는 4번을 합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신고도 4번 하고 납부도 4번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일단 4번이네. 4번이면 기간을 1년을 어떻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분기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안 하고 세법을 하는 학자들끼리 또 용어를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부르는 용어, 법률 용어를 쓴다. 자, 1월부터 3월까지는 예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까지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이게 법률 용어고요. 실무적으로는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관련 예규에도 보면 확정 신고 기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다. 그리고 9월부터 뭐라고 그랬지? 아니야. 잘못 얘기했네. 4월부터 6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또 예정 신고 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확정 신고 기간. 그래서 1기의 예정 확정, 2기의 예정 확정. 총 4번의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다. 이게 원칙적인 법인 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1년에 신고는 2번 합니다. 납부는 4번을 합니다. 그럼 납부 4번 어떻게 한대요? 분기별로 예정 확정, 예정 확정. 신고는 1기, 2기. 그럼 납부는 언제 한대요? 무조건 다음 달 25일이라니까요. 그래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신고는요, 개인 사업자는요, 2번 하니까 7월 25일, 그리고 1월 25일. 그럼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는데? 신고를 2번 하는데, 어떻게 돈을 4번을 냅니까? 4번을? 신고 2번 하는 거 7월, 1월. 그럼 뭐 7월, 1월. 그럼 뭐 4월이랑 10월에는 신고를 안 하는데, 납부를 어떻게 합니까? 과세관청, 관할세무서장이 얼마를 내라라고 딱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이걸 우리는 예정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들은 예정 확정 신고와 동시에 납부도 하고, 개인 사업자들은 확정 때만 신고를 하고 예정 때는 고지서 날라온 금액대로 고지금액을 냅니다. 그럼 그 고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직전 과세기간 6개월치 있죠. 그때 납부세액의 2분의 1 반절을 딱 끊어가지고 관할세무서장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이걸 우리는 예정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예정 신고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확정 신고 때만 신고를 합니다. 그럼 확정 신고 때는 어떻게 신고합니까? 6개월치를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예정 신고 기간 때 고지된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확정 신고 때는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를 집계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그래서 세금이 1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미리 내놓은 예정 고지금액 100만 원을 차감하고 50만 원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게 밑에 있습니다. 사업자를 신고하고 일반 법인은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예정신고를 안 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또 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몇 년 됐네요. 어떻게? 말이 법인이지 개인 사업자는 마찬가지예요. 아주 영세 법인이. 개인 사업자는 마찬가지죠. 그럼 법인이지만 개인 사업자는 마찬가지니까 개인 사업자처럼 하자. 뭐를? 법인이지만 예정신고하지 말고 개인 사업자처럼 예정고지하고 납부하자. 그래서 영세한 법인 사업자도 예정고지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영세한 법인 사업자는 어느 정도로 영세해야 되는데? 자, 밑에 나옵니다. 별표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도 안 된대. 그러면 개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 이런 법인들도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죠? 그죠? 물론 고지된 금액대로 내지 않고 실적대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봐봐. 1월부터 3월까지 예정 고지세액이 나왔는데 500만 원이 나온 거야. 500만 원. 왜 500만 원이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 6개월에 나 장사가 잘 됐거든.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장사가 잘 돼가지고 부가세 1,000만 원 냈어요. 그거에 반절 딱 끊어가지고 올해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500만 원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 확진이 많아가지고 장사를 못했어. 장사를 못했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실적대로 신고를 하면 부가세가 얼마 되지도 않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작년에 장사 잘 된 것 때문에 요번에 고지세액이 반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500만 원 내놔놓고 나중에 신고하면 환급 받아갈 거 아닙니까? 실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다시 또 내줘야 되니까 행정에 낭비가 심한 거예요. 행정의 낭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전 고지세 그대로 내도 되고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다만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나야 되는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의 3분의 1도 안 되면, 그러니까 요번에 실질적으로 정산해봤더니 장사해가지고 부가세 신고 납부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200만 원밖에 안 된대. 200만 원. 3분의 1도 안 되잖아. 그런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별 표시. 그런 사람들을 동그라미 1번에 실적 부진자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직전 과세기간에 공과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조기환급을 받을 여자. 조기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환급.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뭔가 빨리 돌려주는 게 조기환급이겠죠. 그죠? 간단한 예를 하나 볼게요. 장사를 시작하는데 상가를 산 거예요. 상가 한 30억짜리 샀다면 그럼 부가세가 얼마입니까? 3억이죠. 부가세 3억이라고 가져갈게요. 그죠? 그럼 부가세 3억. 옆집의 이름도 아니죠. 그리고 나중에 나 그거 공제받을 거 아닙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3억이라는 큰 돈. 이거를 빨리 돌려주면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 부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돌려주십시오라고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환급 금액이 있다고 해서 조기환급 신청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그리고 건물이나 사업 설비 등을 신설, 신축, 증축, 건설 이런 사람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 이래가지고 큰 금액의 매입세 공제 금액이 발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정 고지를 받았더라도,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예정 고지한 금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보시고요. 마무리할게요. 자,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납부 기한은 무조건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규정이 애매모호했습니다. 어떻게?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 됐거든. 그럼 폐업일로부터 25일이면 폐업일을 포함해서 25일인지 폐업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되는지, 이것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법이 정비를 일으켜서 무조건 폐업도 다음 달 25일, 9월 4일자로 폐업했다. 그럼 10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음 달 25일. 됐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날 강의는 이 정도까지 하시죠. 자, 바로 연결해가지고 두 번째 강의도 촬영하겠습니다. 강의들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